밥밥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앞둔 가운데 당초 예정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공공요금 인상이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끌어올리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난방이 필요한 겨울이 다가오는데 과연 올겨울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명예교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교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물가 높다, 좀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희도 많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까지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기요금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월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한 4.9원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 큰 폭의 인상도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이덕환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사실 그냥 딱 하나의 요금제라기보다는 기본 요금에 그다음에 기준 연료비, 기후 환경 요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항목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어쩔 수 없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4.9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상적인 상식적인 분석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야지만 현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왜 더 올라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전기요금을 그냥 막무가내로 억눌러 왔었죠.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은 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를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라는 게 당시 산업부 장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죠. 그 상태로 5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 5년 동안 억눌러 놨던 스프링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온 국민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억눌러 오긴 했는데 갑자기 이걸 올린다는 것도 아무래도 서민 경제에는 큰 충격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만 보면은 서민 경제 측면, 기업, 국가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네. 이거를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고 기간의 문제이지 전기요금을 상식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네.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요구는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또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희집 교수님 어떠세요? 네. 사실 전기요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싸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또 이렇게 충격을 바로 우리 경제에 가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네. 분명히 경제에는 좀 충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결국 국민 부채가 늘고 결국 국민은 내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내셔야 되고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내셔야 되고요.
또 한국전력은 회사가 예.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채권을 또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게 되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4.9원이 아니라 네. 훨씬 그 이상 네. 좀 올리고 현재 한전이 230원, 240원에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120원, 130원에 팔고 있는데 240원에 사서 120원에 네, 팔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게 그러니까 적자를 한전이 보면서 팔고 있는 엄청난 거네요. 적자가 올해 뭐 매출이 한 68조 예상되는데 적자가 뭐 30조 가까이 예상이 네.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 기업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계 경제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좀 조속히 빨리 대폭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예. 저는 또 비가격 정책도 좀 많이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격 정책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적으로 예. 이 에너지 수요를 감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국가 전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전기요금도 오히려 내려가고 가스요금도 내려가고 네. 또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많은 그 에너지에 대한 수입 금액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아주 조속히 좀 안타깝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시행해야 병행할 된다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채소님 어떠십니까? 더 가격이 올라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가 쓴 전기요금을 우리가 이제 내고 감내할 것인가, 내지는 그렇죠. 자녀사들한테 넘길 것인가. 넘길 것인가의 문제, 조삼모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이게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좀 달라져요. 예. 아마 국회에서 있던 이 국감 현장에서 지난 정부 당시에 산자부가 무려 10번에 걸쳐서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네. 정부는 단 한 차례 받아들여줬죠. 네, 한 번만. 누적됐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만 보면 전기요금은 무려 3번이에요. 인상되고요. 4월, 7월, 네. 그리고 10월에 예고돼 있죠. 예. 가스요금은 4번이에요. 4월과 5월, 7월과 10월. 이게 전기요금만 이제 지금 예고돼 있는 것만 누적으로 하더라도 인상률이 15%예요. 지금 라면 가격 지난달부터 인상됐잖아요. 지난주부터. 네, 올랐습니다. 두 자릿수 1년 만인가요? 네. 1년 만에 인상된다고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까지 지금 뭐 1년에 3번 내지 4번. 인상폭도 두 자릿수다. 뭐 굉장히 좀 과다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아마 우리가 이제 7월에 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이제 5원 정도 올렸다 하더라도 가정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추가되는 인상분은 한 1,500원 남짓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나라, 이미 민영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는 좀 더 심해요. 이제 눈이 안 내리는 이 사허벌팍 사막이라는 텍사스의 경우는 전기요금 100번. 갑자기 혹한이 닥치니 네. 냉방 시설이 없는 곳에 혹한이 닥치니 네. 갑자기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여건이 됐고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뭐 100배 이렇게 오른 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100배예요? 100배. 100%가 아니라 100%가 아니라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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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뭐 5, 6만 원 내던 것이 갑자기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와. 네. 어떻게 감당하죠? 그러니까 주정부가 뜨고 그걸 또 세금으로 이제 보전을 해줬습니다. 보전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누적돼 왔던, 그러니까 정권마다 날인말이 내가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적어도 내 임기간 동안 내리는 건 괜찮지만 공공요금 올리는 건 부담스러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르게 네. 누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 사태가 좀 트리거가 돼서 의외로 이제 가스관을 푸틴이 이제 잠근다. 잠금으로 해서 네. 이 수급이 전체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제 다단한 복합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한꺼번에 이걸 전부 반영할 거냐. 물론 뭐 한전이라는 특수한 공기업의 특성도 있는데 여기는 특수기업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에도 증시가 상장돼 있지만 미국에는 주식예탁 증서로 네. 미증시에도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주주가 우리나라 주주도 있지만 외국 주주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자구책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이 전기요금은 한전이 이만큼 인상요금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산자부에 올리면 예. 산자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산권을 쥐고 있죠. 또 기재부는 당연히
물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수도 가스 요금, 전기 공공 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에 수반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미 10월 물가 정점이다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지금 오늘 발표돼야 될 4분기 연료비 전동 단가가 발표가 안 되는 조정 이유가 단가, 예. 아마 기재부가 이제 아마 물가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난색을 표시해서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부분 산자부 의견보다는 기재부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상은 하되 네. 기존에 예고됐던 킬로와트당 4.9원 인상하겠지만 또 한 번 야권 2번 고쳐서 연간 조정폭 5원까지 5원 이걸 또 X가 5원인데. 5원인데 이걸 또 조정하려고 하고 조정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번 타이밍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전은 지금 아까 14조, 상반기에만 15조, 뭐 연간으로 보면 30조 원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성과급 막 베풀면서 쏟아내면서 국민들한테는 요금 인상으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들은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화나는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그 적자 기업에 성과급 준다니까 국민들은 공분을 합니다. 예, 우리 앞에 아주 심각한 정말 풀기 어려운 복잡 다단한 그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거는 예.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원인도 모르고 대응 방법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전기요금 문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이런 화려한 포장을 씌워서 밀어붙였던 탈원전이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한전이라는 그 반관 반민 그 기업이 완전히 그 수렁에 빠져버렸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의 명백한 원인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국제적인 에너지 환경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 거. 있고요. 이 두 가지 파고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그렇게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전의 그 정말 성과급. 과분한 성과급, 그건 네. 뭐 누가 보더라도 너무 지나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한전, 한수원에 근무하던 분들 다 정상적으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윤리성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본인의 전문성이나 본인의 소신 또는 본인의 합리적인 판단하고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 없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참 어려운 시쳇말로 영혼을 어디다 던져놓고 와서 일을 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도한 성과급은 정부에서 그 한전, 한수원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영혼을 집에다 놓고 오기를 요구했던 네. 그런 대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종의 그런 대가일 수도 예, 그래서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네요. 이제 대책이 중요합니다. 네. 한꺼번에 모든 그 이 적자 요인을 한꺼번에 반영해 갖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는 명백하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요. 네. 우리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명제는 아무도 거부를 못할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거를 현실적인 좀 충격을 지혜로. 네. 최대한 줄여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한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뭐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꼭 같이 그렇죠. 병행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뭐 아직 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인상이 될 거는 뭐 거의 분명한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스요금도 오른다고 해요. 지금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으로 책정된 게 6월 기준으로 한 5조 4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6개월 전보다 한 3배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사가 이제 LNG를 뭐 구매하면서 수입할 때 들어갔던 요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금액을 이 미수금으로 따지는데 그만큼 뭐 일종의 뭐 적자라고 보여지는 거라고 봤을 때 미수금이 걷지 못한 돈이니까 그걸 봤을 때는 역시 이것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서 좀 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역시 인상은 뭐 불가피하다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가스가 저희가 다 수입을 하는 그렇죠. 그런 재화인데
그것이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5조 이상 넘는 미수금이 미수금들이, 사실은 예. 국민이 부채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이라는 회계학으로 보면은 어떤 자산일 수 있지만 네네. 그 미수금의 반대표는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5조 이상의 부채를 가스공사한테 지고 있는 것이 회계상의 그 표기거든요. 이제 이대로 두면은 올 연말까지 뭐 10조 이상, 네. 12조까지도 가는 그런 부채가 쌓일 텐데 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가스 중에서 발전용과 산업용으로 쓰는 가스는 실제 가격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요. 아, 그런데 가정용은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정용은 현재 지금 파는 가격의 150% 이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가의 40%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물론 정부 당국에서 물가라든가 서민 대책 이런 면에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은 잘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결국은 국민이 스스로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인상을 반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소장님 아까 말씀을 주시기로는 어쨌든 기재부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선뜻 뭐 큰 폭의 인상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스 요금도 지금 4월 그리고 5월, 7월 그리고 이제 10월 10월. 인상 이미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7월에 가정용이 한 7%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한 2,200원 정도 이제 요금 인상 요인이 이미 7월부터 반영이 됐고 예예. 이제 10월 역시 뭐 이거 플러스 알파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이제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할 뿐만이 네. 아니라 다른 요금에 이제 전가되기 쉽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할 텐데 앞서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전기, 가스에 대한 이제 어떤 우리 과거에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기 절약 캠페인 했어요. 표어 잘 주면 상 줬고요. 포스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석유방을 탱크 배럴 그려놓고 거기 네. 달러가 세고 있습니다. 에너지 100% 수입입니다. 자, 그런 캠페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좀 경각심을 네.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보면 불편한 진실 하나가 뭐냐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 세계 1위고요. 1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썼고요. 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세계 OECD 34개국 가운데 31위예요. 네 번째로 낮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민영화돼 있어요.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절대 민영화된 회사는 발전을 뭐 원가 이하로 팔지는 않잖아요. 손해 보면서 하지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전한테 파는 나머지 발전 자회사, 남동발전이나 이런 발전사들은 마이너스 안 해요. 플러스예요. 자기네 원가 수입한 거 그대로 다 내놓지는 않습니다. 자기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넘기기 때문에 예. 한전이 이제 독점적으로 그걸 사다가 공급하는 입장이다 보니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일본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도 이런 에너지 전략 캠페인을 통한 가구당 이제 이 전년 대비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각종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학원이 있는데 너무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용량 증가율 1위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 제가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내고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자분까지 더해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그러면 밀렸던 숙제 한꺼번에 하듯이 과거서부터 늘어왔던 적자를 모두 지금 우리가 떠맡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기재부는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이번 달 말 내로 4분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제 가격 지금 보면 국제 LNG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지금 중동산 서부 텍사스 중진리의 경우에는 배럴당 84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고점이 120달러에서 기껏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두세 배 내외였지만 지금 국제 LNG 가격은 2년 3개월 만에 35배 올랐어요. 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넘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거를 어떤 민영화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기업으로서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게 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에너지 캠페인, 절약 캠페인도 해서 우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수입 다변화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의 천연가스 확보전이 좀 치열한데 네. 유럽이 지금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산이 막히니까 네. 뭐 우리가 최대 수입하고 있는 호주까지 SOS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호주로 SOS를 하다 보니까 호주는 수요가 너무 많으니 이제 수출 좀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이제 일부에는 사재기 현상도 국제적인 사재기 현상도 보이고 있고 수입 다변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한 달 정도는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고 올 겨울은 무난히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분 이상 갖고 있다. 근데 올겨울 잘 날 수 있는 겁니까? 세 가지가 문제예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유럽산 가스를 완전히 잠궈버리나? 이 문제. 여부. 네. 또 하나는 환율도 문제예요. 우린 에너지를 전부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달러가 올 초 대비 16%나 올랐어요. 덤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또 더 오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호주예요. 호주가 우리나라의 최대 가스 공급처인데 여기서 수출을 제한을 한다? 웃돈 주고 사와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마찬가지예요. 날씨예요. 날씨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맹추위, 강추위가 온다면. 그렇습니다. 뭐 역대로 해마다 우리는 이런 기상 기반을 겪어왔기 때문에 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한 달치 이상의 비축분으로는 여유를 갖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리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힘들죠. 쉽지 비축분만 않아요? 네. 한 달 비축분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인철 소장님 말씀하신 거 저 100% 공감하는데요.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에너지를 느슨하게 쓰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아주 심각하게 가시화가 됐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에너지 가격을 정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네. 우리가 전력 수요가 가장 치솟았던 때가 1월, 2월 혹한기입니다. 그렇죠. 자꾸 잊어버리고 여름철에 에어컨 전기만 걱정을 하는데 사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겨울철 난방 에너지 수요입니다. 전력을 포함해서 예.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용 난방 수요가 그러니까 난방용 전력 수요가 난방용으로 쓰는 거의 전력. 한 25%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난방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기 난방 요즘 식당에 가보십시오. 식당에 그 온돌에 그 가스 난방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전부 전기 난방입니다. 시골의 주택들이 거의 다 전기 난방으로 바꿨고 심지어는 비닐하우스도 전기 난방을 하는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고급이고 비쌀 수밖에 없는 전기를 가지고 난방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 겨울에 만약에 그 전력 수요가 지금 저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끔찍한 추위가 다가오면은 네. 이 겨울철의 전력 부족은 이건 거의 살인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집안에 전기가 끊어졌을 적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렇죠. 전기 없는 난방 설비를 가지고 계신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같은 그러니까 시기에. 올 겨울은 특별히 가정에서 이 혹한이 다가올 때를 대비한 비상 대책이 꼭 필요하고요. 이거 제가 한 20년 동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에너지 수요, 에너지 가격, 이 에너지 경제라는 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널뛰듯이 움직이는 그 분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이러면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그 국제 에너지 환경의 악화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 예상되는 혼란도 심각합니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네. 산업 정책도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농어촌 대책도 거기 들어있고 심지어는 복지 대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정책의 이 오염을 좀 해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복지는 복지로 해결을 해야 되고 네. 산업은 산업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농어촌 대책은 농어촌 대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에너지,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의 오염원을 좀 제거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에너지 문제를 조금 더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추워지는 시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글로벌 에너지 어떤 위기감도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녹색 분류 체계 개정안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흔히 뭐 녹색 분류 체계 이제 K 텍소노미라 불리는데 원전을 친환경 발전원으로 봐야 될지 원전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저렴하고 탄소 배출도 좀 적게 되는 에너지원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또 안전 문제라든지 혹시 이제 또 방사성 폐기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친환경 발전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원전은 큰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셨듯이 탄소 네. 발생이 없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석탄, 석유, 가스 대비 원전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은 현격히 떨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저희 지금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지금 석유, 가스, 석탄 수입이 어렵고 또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실은 원자력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이런 비싼 화석연료 수입도 줄이고 네네. 또 탄소도 줄이고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K 텍소노미로서 원전을 이제 인정해주고 예. 앞으로 유럽에서도 인정을 받으면 예.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셨듯이 이 전문가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그 안전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또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친환경 발전원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다른 대안을 저희가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원자력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탄소 발생이 적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예. 그리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친환경으로 우리 볼수 있다. 인류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고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 흐름을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이 단독으로 이런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물론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네네. 유럽은 앞서서 이미 진행이 됐어요. 유럽 연합 내에는 여러 국가 가운데 크게 보면 이 프랑스 원전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근데 독일은 또 반대로 오히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서로하게 첨예하게 이제 내부 토론을 거친 결과 원전, LNG 둘 다 그린 텍소노미에 넣자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유럽에서는 정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단서를 달고 있어요. 네. 일단은 안전성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이나 그리고 발전 단가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특히나 저렇게 러시아가 지금 거의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후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 EU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완공해라, 만들어라. 그리고 또 2025년부터는 안전성이 좀 강화된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이거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환경단체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전하냐? 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봐라. 네네. 방사능 이제 퍼지게 되면 누구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흐름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지금 사실도 우리도 이제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의 경우에는 저장할 때를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부지선 정부도 굉장히 이 첨예하게 그렇죠. 이제 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또 그럼- 민비랑 엮이면 또 지역 고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용 핵 폐기 연료 처리에 대한 기술 발전이 좀 뒷받침이 돼야 네. 안전성이 완전히 납보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교수님 어떠세요? 예,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5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해 왔는데 네. 그 중에 어느 것도 완벽한 것은 에너지라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에다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왔습니다. 오염도 발생시키고 사고도 발생시키고 뭐 여러 가지 파괴도 시키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이 친환경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예, 그러면 태양광 풍력은 수소는 친환경적이냐? 네. 역시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의미 없는 논란은 네네. 그 이제는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원전이라는 기술이 안전하냐, 깨끗하냐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어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대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질문은 원전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기술력과 제도를 갖추고 그런 기술과 제도를 그 완벽하게 가능하면 성실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예,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원전이 깨끗하냐, 안전하냐, 친환경적이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고 예. 우리가 원전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태양광 수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풍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전력 이 장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밤에 그 전기를 생산 못 하고요. 그렇죠. 비 오면 생산 못 하고 바람 안 불면 생산 못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결국 태양광 풍력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옆에 LNG라고 하는 발전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이 친환경 청정 에너지다라고 하면 안 되고 태양광 풍력 더하기 LNG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걸 물어봐야 되고요. 네. 수소를 녹색 수소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녹색 수소는 없습니다. 녹색 수소는 무색 투명한 기체입니다. 그렇죠. 녹색 수소라는 건 환상이죠. 태양광 풍력을 가지고 그 수소를 만드는데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풍력 쪽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사고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은 네. 녹색 수소도 없습니다.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태양광 말씀을 주셔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있었는지를 좀 조사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얘기로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태양광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태양광 또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적 보급 확산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부작용, 비용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태양광이나 풍력 저희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는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 초기 개발 비용이 해외 사례에서는 보통 한 1, 2%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5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훨씬 있습니다. 높네요. 네, 상당히 높은데 우선 첫 번째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손쉬워서 조금 허가가 좀 남발됐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허가를 받고 네. 또 그것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파는 이 손바뀜 때 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뭐 그 분야 말고도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게 네. 있지만 사실 초기 개발 비용이 비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런 조사를 계기로 태양광 풍력도 제도를 좀 정비하고 질적으로 또 이 실제 그 능력 있는 역량되는 분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권 카르텔과 관련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산중턱이 텅 비어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저기 도대체 뭐 했던데? 바로 이런 이제 태양광 산업을 하겠다라고 각종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 이 페이퍼로만 작성돼 있는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았던 그리고 안 한 겁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차로 표본이에요. 12곳만 한 겁니다. 12곳만 했는데 2,600억 원 상당의 혈세가 줄줄 샜다라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뭐 허위 세금 계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비 부풀리는 거, 과다 대출 받은 거, 여기다가 전혀 이제 농지로 이런 시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데다가 이제 위장해서 다른 과실료를 좀 심어놓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물론 양적인 확대를 통해서 빨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이 인허가 당국의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인허가를 해줘야지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업 이제 계획서를 근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각종 혜택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인허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정말로 어떤 비리가 없었는지 그리고 비단 이게 태양광 산업에만 국한된 이익인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건 국세 혈세가 지금 새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뭐 정치색을 빼고라도 이 세금이 지금 줄줄 새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2,600억의 세금, 국민들의 정말 피 같은 세금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카르텔이라는 데 이용됐다는 것 자체가 아마 국민들은 좀 분노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 우리는 지금 태양광 풍력을 활용하는 측면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생각을 잘안 안 하죠. 하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거죠. 패널도요? 예, 패널도 거의 다가 중국산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네. 산업 자체가 극단적인 에너지 과소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 써야 될 우리나라가 그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온 태양광 패널하고 그 풍력 발전 설비를 전국에다가 우후죽순으로 깔아놓은 게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이라는 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업종인지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 5년, 사실은 지난 5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태양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 됐습니다. 예.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부터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태양광 풍력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서 시작한다 하는 사실은 처음부터 명백했었는데 네네. 그쪽만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깝지만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수없이 경험해 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설비를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는 밀어붙인 지난 거군요. 20년 동안 그쪽에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의 비리 때문에 분노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태양광 풍력을 우리의 미래로 설정을 하고 싶으면 이 제도를 갖춰야지 된다. 이 태양광 풍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죠.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수요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병행이 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선뜻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해야 한다면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고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덕환 교수, 김희집 교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